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단원 문제랑 2단원 문제 한 번에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답만 확인하셔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좀 천천히 같이 따라오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복습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단원 문제입니다. 1단원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을, 지금 소금법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소금법의 대표적인 시민불복종 사례였죠, 그죠? 지금 이 문제는 시민불복종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냐? 네 가지 조건 모두 기억하고 있죠. 공개적이어야 되고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맞죠?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 우리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법을 위반하는 걸 감수하고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위반하지 않는 거, 이거 틀린 얘기죠. 자, 그리고 시민불복종은 정당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정의실현이기도 하죠, 그죠? 양심적이어야 되고, 이 양심이란 거는 소로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요. 정의실현, 요거는 누구였죠? 교과서에 나오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롤즈 얘기했죠, 롤즈. 예,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요게 우리가 말했던 시민불복종의 네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가 존재하던 시절 남아공에서 백인들은 10%밖에 안 되는데 대다수의 흑인들이 소수자로 차별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흑인들이 12% 정도밖에 안 되고 유대인은 약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달리 흑인들에 대해서만 소수자 문제가 자꾸 제기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엄청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오고 있죠. 즉 소수자는 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소수자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뭔가 미국에서의 백인, 그리고 극단적인 인종차별이 발생했을 때 사회 지배층이었던 백인, 그러니까 뭔가 권력의 개념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신체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신체적인 특징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통으로 나타내는 것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숫자가 아니구나, 뭔가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소수자구나,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자를 지목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점들이 소수자에 대한 개념들이었고요. 5번 주의하셔야죠. 스스로가 차별받는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식별 가능성부터 해가지고 쭉 마지막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개념이었죠. 5번 틀린 개념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보시면, 요 밑에 거, 위에 요거 하나 넘어가면 되죠. 사회적 소수자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글이 강조하고 있는 거. 영화 완득이를 보면 베트남에서 온 완득이 어머니를 저쪽 사람이라고 명칭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아닌 저쪽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즉 사회적 소수자 문제는 어떤 태도에서, 그리고 그들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즉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인식, 태도적인 측면이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요거 근로계약서 중요한 문제죠. 자, 근로계약서 일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 각, 이 사람 44시고, 근로자 을. 자, 이거 다 모든 건 만 나이죠. 만 17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성년자이죠. 연소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을 할 때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겠죠. 계약 기간을 보시면은 25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달 동안 계약을 하네. 근무 장소, 무슨 땡땡 제과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업무 내용은 상품 계산, 청소 딱 정해져 있네요. 근로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이네. 지금 청소년인데 6시간. 잘 기억해주세요. 자, 그리고 휴게 시간이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근무하는 날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임금은 시간당 9,500원인데, 법정 최저 임금이 당시 시간당 1030원이었네. 자, 이때 분석해 본 거니까,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휴게 시간 1시간 줬죠. 자,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죠. 그죠? 지금 6시간 일하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넘었고 8시간 안 됐잖아요. 30분만 주면 되는데 1시간을 주고 있는 거죠. 위반되지 않죠. 다음,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은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거든요. 근로계약, 가급적이면 계약서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근로계약 체결 시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죠. 고용노동장 간의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갑은 의에게 임금 전액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그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을 돈으로 주도록 되어 있죠. 그죠? 다음 5번. 을이 근로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가 없다. 아니죠. 이건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계약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낮게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단어 쓰시고. 예, 다음 문제.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 두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사례에서 갑과 을이 침해받은 기본권의 공통적 특징. 갑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월 최저임금보다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대요. 자, 그 을은 취업을 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단결권. 이런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대. 이 단결권을 제한하는 근로계약서를 우리는 환경계약이라고 예전에 불렀었잖아요. 노동 3권 중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거. 자,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기본권이라고 쓰니까 우리는 기본권 5가지 중에 하나 대답해야죠.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중에 노동과 관련된 거니까 어떤 기본권이에요? 사회권적 기본권 말하는 거죠. 그럼 사회권의 공통적인 특징,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죠. 국가로부터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말하는 거죠. 틀렸고요. 청구권과 달리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 거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청구권과 다르지도 않아요. 청구권도 적극적이죠. 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성격을 갖는다. 요게 바로 청구권이죠. 틀렸고. 자,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이게 참정권 얘기고요. 5번.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사회권의 개념이죠. 자, 5번. 쉬운 내용을 드렸는데, 요게 노동권 관련된 게 사회권의 하위 요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됩니다. 네, 다음 소수자 문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문제 이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일단 문제는 자, 가에 들어갔을 때 법적 적으로 옳은 것은 갑은 18세고 을은 17세입니다. 갑은 18세이기 때문에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성인 근로자랑 똑같은 적용을 받죠. 동생은 17세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연소 근로자고. 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이 주의사항인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을과 달리, 동생과 달리 형은 부모가 대리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형은 이미 성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을과 달리 갑은 부모가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은 부모가 대리해서 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을과 달리 갑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할 수 있다. 갑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3번, 연장 근로가 없다면 을과 달리 갑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장 근로는 규정이 청소년 같은 경우,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대 7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추가로 연장해서 1시간까지만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 1시간도 주 5일, 즉 5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한 게 청소년이 연소 근로자의 연장 근로 규정인데 성인 근로자예요. 이 갑. 성인 근로자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요. 그죠? 연장 근로는 주 52시간 이내에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 갑과 을은 모두 하루에 1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을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형인 갑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주 52시간 이내에서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5번, 갑과 을은 모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임금 청구는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대신 쏴주는 거 이것도 다 틀린다고 했었죠. 자, 쭉
넘어가시고 넘어가셔가지고요. 근로기준법 이거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그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저는 16세면 고등학생입니다. 역시 미성년자니까요. 또 연소 근로자죠. 자, 방학 기간에 현재 동네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A 답변 보니까 그거는 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까 위반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잘 지킨 사례를 물어보면 되겠는 거죠. 자, 가에 들어갈 거. 자, 부모님이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 대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사장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금 전액을 부모님한테 지급했다. 부모님한테 지급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당사자, 본인에게 통화로 지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계약서상 임금은 사장님이 자동차에 괜찮은 날에 지급한다. 자, 임금은 계약서에 정해진 날에 월 1회 이상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주도록 돼 있죠. 틀렸고요. 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이랑 임금만 써있어요. 아까 계약서 문제 봤었죠? 거기 근무 장소, 일에 대한 내용, 휴게시간, 그 다음에 일하는 날짜, 쉬는 날짜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5번. 사장님이 주 5일 동안 근무일에 오후 10시까지 하루 8시간씩 근로하기 원해서 제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했어요. 주 5일 동안. 오후 10시까지면 청소년 일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0시까지죠. 하루 8시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죠. 그죠? 하루 7시간 플러스 1시간이니까. 이거 합치면 하루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맞죠. 그죠? 연장 근로까지 한다는. 그렇죠? 근데 주 5일이니까 5번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 당사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일을 더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 같았는데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3단원 문제는 마무리하고요. 1단원 문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3단원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문제 경제 문제입니다. 자, 이 파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A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주로 발달한 자본주의 형태. 자, 초창기가 자본주의, 초창기 형태니까 무슨 자본주의일까요? 단 A, B를 각각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입니다. 먼저 발달한 상업자본주의죠. 자, A는 상업자본주의가 되겠네. 자, 상품의 교역과 유통을 중심으로 이윤을 창출한대. 상품, 물건을 사고파는 거. 자, B는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자본주의죠. 대량 생산이 주요 특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상업자본주의에서는 어떤 계층이 경제적 주도권을 가졌고 B에서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어떤 계층이 주도권을 가졌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어떤 계층 이게 되겠죠. 당연히 상업자본주의 시기니까 여기에는 장사하는 사람, 상인의 태고요. B층에서는 공장을 가진 사람, 이걸 우리는 자본가라고 불렀었죠. 자, 이렇게 들어갈 말인데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A. 상업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는 애덤 스미스다. 아니죠. 애덤 스미스는 상업자본주의에서 발달한 그 보호무역을 비판했었죠. 옹호하는 게 아니죠. 자, B는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평등하다.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에 따라 보호무역을 한 거, 그게 상업자본주의잖아요. A죠. 그죠? 틀린 얘기고. 자, 3번 이거 바뀌어진 얘기고요. 정부의 시장계획 정도는 A보다 B에서 컸다. 반대로 되어 있죠. 정부가 주도했던 게 상업자본주의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문제, 1번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정답은 이거 보이지 않는 이야기네요. 요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죠.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요 사람들의 도덕심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은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마치 보이지 않는 선에 이끌린 것처럼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건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장한 게 아니라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거죠. 케인즈는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자,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자유롭게 놔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개인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거기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될 당위성이 나타나 있지 않죠. 다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기업은 선한 의지를 부의적으로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선한 의지가 아니죠. 선한 의지가 아니라 개인의 의식, 합리성,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니은에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 이게 사회 이익의 증대가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은 사회에 어떤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그 결과 더 좀 사회 이익의 증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교사의 질문에 대한 옳은 답변만 공개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1929년 미국의 경제 문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지금 어쩌고저쩌고 막 내 일자리를 줘라 이런 얘기겠죠. 이때 1929년 미국이니까 이거 대공황 얘기하는 거죠. 대공황시 미국 정부가 실시한 정책이 뭐냐?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개입하지 않던 걸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고 했었잖아요.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두기만 하면 해결될 수가 없다, 문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 혜택 늘려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당시 정부의 정책이죠. 기업,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서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 이런 걸 통해서 복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니은, 국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축소했습니다. 지금은 축소가 아니라 늘려야 될 때죠. 돈을 써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부의 대규모 공공사업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렇죠. 대규모 공공사업, 댐을 건설한다거나 고속도로 만든다거나 이런 게 뉴딜 정책이잖아요. 지금 맞고요. 은행에 대한 규제를 모두 없애서 금융시장의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뉴딜 정책은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죠.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거죠. 정부가 손에 쥐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답은 기업 대비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 등 등장한 이념 정책이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중에 옳은 것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의 기능을 자유롭게 맡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1900년대죠. 후반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비판하고 70년대 석유파동,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그 충격, 이건 우리 배웠죠.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후퇴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 한계를 비판했다. 즉, 둘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뭔가 하지 말고 시장에다 맡겨놔라. 이런 얘기 공통점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신자유주의 여기에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 예산을 줄이자고 했죠. 과도한 복지병 그런 거 강조하면서 시장 기능의 한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정부의 실패 이거를 비판하는 거죠. 정부 실패. 자, 그래서 공기업의 민영화, 시장 논리를 투입한 거를 긍정적으로 봤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찬성했죠. 그죠? 마음껏 비정규직을 만들 수도 있고,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 기업에는 디플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다. 기업에 들어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기회비용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겠죠. 여러분, 많이 어려우니까. 자, 각은 표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A를 선택했을 때 느끼는 편익, 만족도는 O라고 할게요. O라는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족을, 주관적인 만족을 표현할 수 있다면. 자, 그때 AJ의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즉, 3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O라는 편익을 얻은 거죠. 즉, 그럼 AJ를 선택했을 때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들어간 비용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요걸 뺀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양익값이 될 수 있고, 음익값이 될 수 있겠죠. 순편익은 결국 비용과 편익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편익은 5고, 들어간 비용이 10,000원이니까 순편익은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만큼의 편익을 얻은 겁니다. B는 4라는 돈을 써가지고 8만큼의 편익을 얻은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편익 4고. 자, A의 선택의 암묵적인 비용은, 암묵적인 선택이라면 포기해야만 하는 대가죠. 그렇죠? A제를 선택했다면 여기서 지금 대안이 지금 B밖에 없잖아요. B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B제의 가치, B제의 가치는 여기서 곱해보기겠죠. 4. 8만원 빼기 4만원. 맞죠? B제를 선택하는 건 함정인가요? 자, 그럼 따져보면 되죠. B제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2가 되는 거고. 그죠? A니까. B제를 선택했다면 A를 포기한 거니까 B제에 따른 기회비용은 요 2가 되는 거고요.
A제를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은 B제를 선택하는 것에 따른 순평이니까 4가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적은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B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만큼만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고요. 자, B제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얼마냐? 우리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들어가는 명시적인 비용이랑 암묵적인 비용을 함께 더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B제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 명시적인 비용 4만원 플러스 암묵적인 비용, 아까 A제의 가치 2 요거 했잖아요. 그래서 더하면 6만원이 되는 거죠. 5만원이 아니고. 자, 명시적인 비용은 B제가 A제보다 3만원 크다. 명시적인 비용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자, 4만원, 3만원 요거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만원 더 크죠? 틀렸죠? 간단하죠? 다음 문제. 자, 유명 뮤지컬 관람을 10만원에 예약했다. 이 표는 공연 전날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자, 환불받을 수 있다니까 이거는 매몰 비용은 아니네요. 그죠? 이 10만원은 전날 취소한다면 매몰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오는지 읽어봅시다. 그런데 갑의 친구인 을이 뮤지컬 관람 당일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자 라고 좀 제안한 거예요. 아이돌 그룹의 공연표는 장당 8만원인데 을이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즉 명시적인 비용은 안 나가는 얘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명시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자, 고민 끝에 자, 지금 뭘 고민하는 거야? 이미 티켓 값을 10만원 주고 샀는데 유명 뮤지컬을 보러 갈 거냐, 지금 친구랑 같이 아이돌 그룹 보러 갈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죠? 선택지는 지금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자, 이 끝에 갑은 뮤지컬 보는 거 대신에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대요. 근데 뮤지컬 티켓 값은 환불받지 못했지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뮤지컬 티켓 10만원은 매몰 비용으로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결국 갑은 만족했고 갑의 선택은 합리적이었다.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한번 따져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갑이 뮤지컬 대신에 아이돌 콘서트를 갔을 때 느끼는 그 만족, 그 기회비용 얼마냐? 갑의 최종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명시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어요. 친구가 돈 대신 내줬으니까. 대신 암묵적인 비용은 뮤지컬 관람을 갔을 때 느끼는 순편익. 저기서 느끼는 편익인데 이거는 10만원보다는 작을 거다. 10만원보다 크겠죠. 왜? 뮤지컬 관람 티켓을 10만원 주고 일단 샀잖아요. 그럼 적어도 뮤지컬 관람에서 느끼는 내 편익은 10만원보다는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크기 때문에 10만원을 내고 공연을 보러 가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은 10만원보다는 크겠죠. 다음, 여기 아이돌 그룹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대한 갑의 편익이 9만원이라면 아이돌 그룹을 관람한다면 9만원의 비용이 아니라 9만원어치의 편익을 느낀다면 갑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겠죠. 뮤지컬 관람 편익이 10만원보다 큰데 아이돌 그룹 관람 편익은 9만원어치 가격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의 선택은 공연 관람이 아니라 뮤지컬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다음, 지금 고민하는 과정에서 갑은 뮤지컬 예매에 지불한 10만원을 고려하면 안 된다. 환불받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불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당일이죠. 당일. 전날까지 취소하면 환불되는데 당일날 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환불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자, 그럼 기억의 암묵적인 비용. 뮤지컬 관람에 따른 포기한 대안의 가치는 아이돌 공연의 편익이죠. 니은 아이돌 그룹 공연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뮤지컬 관람을 갔을 때 느끼는 만족이죠. 그렇죠? 이것보다 작을 것이다. 틀렸죠? 반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회비용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오른쪽에 기회비용 문제 몇 개가 더 나오네요. 자,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뭔가를 선택할 때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엄밀히 따지면 모든 대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이걸 의미하고 이때는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암묵적 비용은 직접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걸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는 효용이나 만족이 있었을 텐데 결국 그 숨겨진 기회를 날린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 주머니에서 나간 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암묵적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업. 다양한 경제적 가치에는 매몰 비용도 포함시켜야 된다. 계속 나오죠. 매몰 비용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니은. 기회비용은 해당 선택 위에 지불되는 현금. 선택하면 나가는 돈이죠. 명시적 비용. 당연히 포함되죠. 틀렸고요. 자, 지금 암묵적인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모든 대안의 가치를 합한 게 아니라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만 말한다고 했죠. 틀렸고. 자, 리을.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선택. 얘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겠죠. 합리적인 선택은 항상 순편익이 양의값을 가져야겠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면 편익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고통에 대한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양의값을 갖겠죠. 디귿. 암묵적 비용의 크기는 기회비용에다가 명시적 비용을 더한 것과 동일하다? 이거 아니죠? 그죠? 기회비용이 지금 뭐야? 니은이죠? 니은은 암묵적 비용, 아니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이거기 때문에 디귿의 크기는 니은에다가 이걸 더한 게 아니라 이거 이항하면 니은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거죠, 그렇죠? 틀린 얘기죠. 요 식을 아니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공공재 이야기네요. 자, 도심의 공공 화장실은 모든 시민과 관람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화장실 수가 부족해진다. 우리 공공재는 공급 과정에서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 실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랬죠. 자, 이때 모른 설명 보자. 자, 공공재 공급은 정부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공재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사례잖아요. 시장의 논리로 시장의 효율성만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에다 맡겼을 때 공공재는 제대로 필요한 만큼 공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항상 효율성과 시장의 논리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자, 누구나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비배제성이라고 하죠. 이런 개념을. 돈을 안 냈다고 배제시키지 않는다 얘기예요. 자, 디귿. 이용자가 많아져서 수가 부족해진다. 누군가 쓰면 써야 되는 물건 양이 적어지는 것. 이걸 경합성이라고 하죠. B자가 틀린 얘기. 경합성을 하고요. 자, 이런 무임승차나 청결 저하되는 것.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정부 실패가 아니라 이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마지막, 이제 5단원 마지막 파트입니다. 무역 파트. 자, 경영자 갑은 비서을보다 경영 능력도 뛰어나고 문서 작성하는 속도도 빠르다. 경영 능력 X라고 하고 문서 작성하는 능력 Y라고 한다면 X, Y 모두에 대해서 지금 절대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갑은 자기 시간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을을 고용해서 문서 작성 업무, 어떤 Y라는 업무를 하나를 맡깁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갑이 문서 작성하는 시간에 경영에 집중하면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거 지금 비교 우위 얘기하는 거죠. 비교 우위가 왜 필요한 것입니다. 비교 우위에 의한 무역 발생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갑은 경영에만 절대 우위가 있는 얘기죠. 경영과 문서 작성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죠. 두 개 모두에. 자, 갑은 문서 작성에 비교 우위가 있다. 결국 지금 기업 경영에다 집중했다는 얘기는 갑은 기업 경영을 하는 게 좀 더 이득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서 작성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게 아니죠. 기업 경영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문서 작성에는 절대 우위가 있죠.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혹시 표현한다면. 자, 을은 경영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을은 지금 문서 작성하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문서 작성에 비교 우위가 있고, 자, 을은 문서 작성에서 절대 우위가 아니라 문서 작성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절대 열위라고 표현하죠. 문서 작성. 그럼 바꿔서 얘기한다면 문서 작성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4번을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갑과 을은 비교 우위에 따라 분업하였다. 상대적으로 어떤 거 시간에 투입하는 게 서로 간에 위익이 되냐. 자, 결국에는 그래서 갑은 그래도 경영하는 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경영에. 비서는 문서 작성에. 서로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에 투입해서 분업을 한 거죠. 뭐가 되겠고요. 자, 국내 기업을 보호하면 일자리가 안정이 되고 그만큼 국민소득이 어쩌고 나오네. 자, 보호무역이 되는 얘기고요. 을은 경쟁이 활발해야 된다. 자,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네요. 갑은 보호무역을 옹호하고 있고요. 을은 자유무역이니까 일자리 확보보다는 경쟁을 추구하는 거죠. 이거
자국의 안정적인 일자리하고는 지금 갑에서 추구하는 거고. 자, 을은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지지할 것이다. 그렇죠. 잘하는 거에 수입해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을에 비해 갑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중요할 것이다.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안 되죠. 다양한 선택은 경쟁에다 맡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보호기업이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보다는 잘하는 거에 집중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린 얘기죠. 자, 4문제, 5문제였습니다. 좀 문제 많이 나왔네요. 다 풀어보진 않고요. 몇 개만 좀 풀어볼게요. 자, 갑국과 을국은 자원,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대. 경제 규모가 똑같대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갑국은 X제만 생산하면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생산 양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Y제만 생산하면 5개까지 생산할 수 있대.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을은 X제만 생산하면 12개, Y제만 생산하면 16개를 생산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비교 우위를 나타낼 때는 얘가 지금 얼마에 생산할 수 있냐 해서 생산 비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얘가 몇 개까지 생산할 수 있냐, 생산 능력, 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죠? 이때 생산 비용으로 해서 얘가 어떤 걸 조금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XJ의 비교 우위는 X의 생산 비용을 따져볼 때는 YJ의 가격 분의 XJ 가격으로 XJ 비용을 표현할 때는 이게 분자로 간다고 했고요. 생산량으로 표현할 때는 XJ 몇 개를 포기하면 YJ 한 개 생산할 수 있니? 이때 생산량으로 표현할 때는 이게 분모로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서는 양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비교를 따질 때는 분자 분모를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자, 갑국은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 YJ는 5개까지 만들 수 있대. 이때 X를 생산하는 것에 따른 비용은 10분의 5가 되겠죠. XJ를 10개를 생산하면 YJ는 5개를 포기해야 돼요. 10개를 올인했을 때는 5개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YJ 2분의 1개가 됩니다. 반대로 YJ는 XJ만 생산하면 그죠? YJ만 생산할 때는 5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XJ를 생산하면 10개까지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때 YJ의 기회비용은 2가 되는 거죠. XJ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량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회비용이 2분의 1이냐 2냐, 을은 바꿔서 표현해보면 을은 3분의 4 4분의 3이 되죠. 자, 그럼 지금 각각 갑국과 을국에서 기회비용이 적은 것에 올인하는 게 서로 간의 이득이겠죠. 그래서 갑은 지금 비교해보면 2분의 1과 2, 여기 2분의 1, XJ에 올인하는 게 조금 더 비용을 덜 치르고 생산하는 거잖아요.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그리고 을국은 여기 YJ에 올인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덜 치르는 거니까 유리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갑국은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고 있냐? 아니죠. 절대 우위라는 건 둘 다 저렴하게 혹은 둘 다 같은 자원이라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절대 우위인데 그렇지 않죠. 지금 둘 다 갑국이 을국보다 못 만들어요. 같은 자원으로 갑은 10개까지밖에 못 만들고 을은 12개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은 YJ는 5개까지, 16개까지. 같은 자원이면 얘네가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둘 다 을국이 잘 만드는 거죠. 갑국이 지금 두 재화에 모두 절대 우위가 아니라 절대 열위인 거죠. 자, 그래서 갑국에서는 결국엔 여기 X에다 투자 올인하고 했으니까, 자, 갑국에서는 XJ 한 개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YJ 몇 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개. 그래서 답은 니은은 맞죠? 니은 틀렸죠. 두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개니까 틀렸죠. 자, 을국은 YJ 생산의 비교율을 강조. 그렇죠. 다음, XJ를 한 개를 생산하는 비용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XJ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2분의 1, 을국은 3분의 4니까. 자, 여기는 1이 안 되고 1이 넘어가는 거죠. 갑국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드는 거네요. X 한 개의 기회비용은.
생산 비용이네, 생산 비용.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X제 한 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각국이랑 을국이랑 어떤 게 크냐. 자, 지금 이 두 나라가 생산 요소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대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양이 똑같은데, 근데 각국은 최대로 만들어도 10개까지밖에 못 만들고, 을국은 최대로 만들면 12개까지 만든대. 그럼 똑같이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얘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얘가 더 적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을국이 각국보다 좀 더 저렴하게 X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한 개당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아까 이렇게. 그 답은 지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각국과 을국에서 X제와 Y제 들어가는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 양이 아니라 이번에는 돈으로 물어보겠네. 자, 그래서 지금 X에 들어가는 비용은 3달러. 을국이 X에 들어가는 비용은 1달러. 지금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을국이 X를 더 잘 만드네요. 저렴하게 만드니까. 자, Y제는 각국은 4달러, 을국은 6달러고, Y제도 을국이 더 잘 만듭니다. 을국은 X제, Y제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에 있어. 그죠? 절대 우위에 있지만, 이제 비교를 따져봐야겠죠,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비교를 따져보려면 한 나라 안에서 X제, Y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어보면 되겠죠. 자, 비용이니까 X제의 기회비용은 Y제 Y제 하나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X제는 얼마큼 비용을 만들 수 있냐 이거니까. 자, Y제는 2달러, X제는 1달러니까 X의 기회비용은 을국에서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Y제의 기회비용은, 을국의 기회비용은 X제분의 Y제의 비용이니까 X의 비용 1, Y제의 비용 2 해서 지금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을국에서는 X에 만드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Y제 2분의 1단위, 즉 2분의 1원이 필요한 거고요. Y제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X제 2단위, 2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지금 2분의 1, 2 중에 지금 을국에서는 X제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X제에 특화할 것이고, 위에는 반대로 하나가 비교 팁인데, 하나가 여기서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찍으면 돼요. 계산만 해볼게요. 각국에서는 X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Y분의 X니까 4분의 3이고요. Y제에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X분의 Y니까 여기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 나왔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각국은 X제 생산의 비교율을 갖는다. 자, X제 생산의 비교율을 갖는 건 아까 을국이라고 했죠. 각국은 Y제 생산의 비교율을 갖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각국은 X제 4단위를 생산하려면 Y제 3단위의 생산을 포기해야 된대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각국은 X제 1개를 만들 때, 여기 각국 맞죠? X제 1개를 생산하려면 Y제 4분의 3개를 포기해야 돼. 그죠? 그럼 이제 4단위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하면 되겠죠? Y제 곱하기 4하면 Y제 몇 개를 포기한 거예요? 3단위 포기해야 된다. 맞는 얘기겠죠? 자, 을국은 X제와 Y제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절대 우위를 갖는다. 자, 리을 을국은 Y제 2단위를 생산하려면 Y제 2단위 생산하려면 X제 생산 1단위 생산을 포기해야 된다. 자, Y제 1단위를 만드는데 들어간 기회비용이 지금 X제 2단위잖아요. 그죠? 2니까. 그러면 Y제 2단위를 만들려면 곱하기 2하면 되죠. 즉 4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니은팀에서 3번이 되겠죠. 자, 자료에 대한 오른설명만 보는 것은, 자, 표는 각 제와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랑 비슷하네요. 자, 각국은 X 생산하는데 2달러, Y 생산하는데 6달러가 들어가고요. 을국은 X 생산하는데 4달러, Y 생산하는데 3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각각 X를 저렴하게 만드는 거는 각국이고요. Y를 저렴하게 만드는 거는 을국이네요. 각각 절대 우위에 있네. 그죠? 각국은 X에,
결국은 Y의 절대 우위가 있는데 지금 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진 않네요. 그죠? 자, 다음 변국과 전국 상황을 보시면 들어가는 비용이 변국은 $10, A에 $10, B에 $14, 전국은 A에 $15, B에 $18. 자, 지금 보면 나 상황에서 보시면 변국은 A와 B를 다 잘 만드네요. 둘 다 절대 우위에 있죠. 그죠? 지금 위에 거는 각각 하나의 절대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 밑에는 변국이 둘 다 잘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볼게요. 자, 나에서 변국은 X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자, 비교우위를 따져보려면 상대 가격을 구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A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변국에서는 B제 가격분의 A제 가격분 되잖아요. 14분의 10 하면 7분의 5가 되겠죠. 그죠? B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반대로니까 5분의 7이 되겠고요. 자, 전국은 A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18분의 15 하면 약분하면 6분의 5가 되겠고요. B제는 반대로 5분의 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비교해봤을 때 7분의 5랑 6분의 5랑 어떤 게 더 커요? 네, 이게 더 크잖아. 그죠? 그러면 변국은 A제 생산에 유리한 거고요. B제는 전국이 유리한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나에서 변국은 A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다. 맞죠? 다음, 갑국에서 X제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은, 자, 이제 여기서 기회비용 따져봐야겠네. 자, X 한 단위 기회비용. 자, 6분의 2가 되겠죠? 기회비용. 3분의 1이 될 거고요. Y제는 반대니까 3원이 될 거고. 을국의 X의 기회비용은 3분의 4.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갑국은 이 비교했을 때 3분의 1, 4분의 3 비교하면 갑국은 X에 유리하고요. 4분의 3 비교하면 을국은 Y에 좀 유리하다고 하겠네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자, 갑국에서 X제 한 단위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제 세 단위가 아니죠. 3분의 1 단위이죠. 다음, 나와 달리 가에서는 절대 우위에 따른 무역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까 지금 각각 누가 봐도 잘하는 게 하나씩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 답은, 디귿도 맞는 얘기고요. 1. 전국에서 B제 5단위를 생산하려면 A제 몇 단위를 포기해야 되냐. 지금 아까 한 단위의 기회비용이 5분의 6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곱하기 5 하면 6단위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5 하면 6단위. 그래서 답은 틀린 6단위 아니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2번이 되겠죠. 자, 좀 문제 많이 풀어봤고 오래 풀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요. 혹시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이 추가 문제풀이까지 해서 모두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기를 바랍니다.